경제부총리 등 차기 정부 주요 내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첫 방문지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전 작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4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해경 경비함을 급파하고 타이완 당국과 협조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폭력 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검 주무과장이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시민 원내대표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명 초기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핫이슈 여야 의원 2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110석 의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 YTN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핵관 대 비핵관, 다소 좀 명확한 구도 속에 치러진 선거긴 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도 오전에 한 표 행사하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를 보니까 102표 대 81표, 거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예상하기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8대2 정도의 네. 득표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윤핵관 대 비핵관으로 나누시는 거는 글쎄요, 좀 언론의 프레임입니까? 예,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뽑은 게 윤핵관을 뽑은 게 아니고 민핵관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민심을 핵심적으로 관련해서 다루는 관계자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좀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혜진 후보는 자기는 윤핵관이 되고 싶어 했는데 못된 미생 윤핵관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권성동 후보께서는 나는 윤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다소 이제 상투적인 말로 클리셰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분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국민을 잘 떠받들고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해주는 원내 사령탑이 된다는 거에서는 뜻을 같이 했고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두 분의 이 공약에 관련된 팜플렛을 보시더니 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저희는 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은 굉장히 잘 맞겠습니다만은 네. 자칫 당청 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의 또 삼투압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도가 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가 있었고 180석의 막강한 다수의 여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는 상명 하복식으로 대통령
청와대 오더가 그대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마치 죄송합니다만 병정과 같이 움직여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여소야대 전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권성동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네.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득을 해서 예. 그래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민핵관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잘하실 겁니다. 네. 여소야대 국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언을 할 수 있는 그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뽑았을 것이다. 의원들이 뽑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 보시기에요.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권성동 대표님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싶고요. 네. 뭐 윤핵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제 야당하고 협치를 잘 하면서 국회를 효율적으로 이끌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당청 관계, 여야 관계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과제가 이제 권성동 대표님한테 앞으로 있을 텐데 당청 관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처럼 너무 이제 일방통행 방식으로 네. 이제 청에 의존하는 그런 여당이 되지 않도록 뭐 쓴소리와 뭐 균형을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는 그런 그 여당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또 야당인 민주당하고도 사실 국민들 삶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협치하려고 하면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주당도 노력을 하겠으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선거가 있었고요. 바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부터 좀 다뤄봤고요. 덕담을 주로 이제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꽤 무난하고 안정적인 카드로 평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 그러나 잇따르는 의혹으로 인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예스하기가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 받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네. 페일리어일 거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죠. 청문회 과정은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낙마를 시킬 겁니다. 인준 해줄 수가 없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혹은 국민과의 소통 하에 제대로 된 인사를 국민 앞에 선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당선인의 의중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국민 앞에 내보여서 손색 없는 좋은 인재를 뽑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 초기에는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아마 좀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의혹들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그 고액의 고문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10년 사이에 좀 많이 불어났다는 점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계 대기업 두 곳에 주택 임대를 했는데 이 임대료 관련한 의혹이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네. 그 이분이 이제 2007년에 총리를 하셨고 그 네. 이후에도 이제 공직 생활을 쭉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15년 동안 이제 본인이 총리까지 하면서 공적으로 쌓아온 인맥,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와 경험을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김현장에서 연봉을 뭐 5억 넘게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저도 김현장에서 근무한 김현장 출신입니다만 네. 사실 변호사들도 연봉 5억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김현장에서도. 예. 그래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이런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본인이 전직 총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최대 활용하면서 이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고 부당한 정관 예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들,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어떤 뭐 과거에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은 사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랑 권력 중에 하고 싶으면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이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총리 퇴직하시고 이렇게 뭐 많은 고문료와 또 사적 이익을 이제 얻으시면서 이렇게 재산 분리기를 해오셨는데 다시 또 공직에 들어가셔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TF가 내건 청문회 슬로건이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하겠다. 눈높이에 안 맞으면은 낙마시킬 수도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바로 이제 한덕수 총리 낙마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기간 중에 아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여전히 민주당의 정체성이 내로남불이라는 거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내가 한덕수를 추천하면 로맨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국무총리를 하면은 불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불러낸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정말 20개월 만인가요? 무역 수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있는 통상 부분 전문가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소영 의원님도 김현장에서 근무하셨지만은 김현장에서 근무하셨다고 국회의원 하시면서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적 이익 관련해서 이제 법안도 나와 있고 저희가 신고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해야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 다소 많은 소득을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너무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여갖고 예. 우리나라가 7,500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우리 법조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WTO에 제소해서 950억을 받아냈단 말이죠. 네. 역 관세를 매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런 관계들은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는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예.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네.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이해 충돌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면 될 그렇습니다.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쟁점이 예. 사실 그게 아니고요. 네. 김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변호사도 아닌데 로펌에서 연봉을 5억씩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총리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쌓았던 여러 가지 공적 인맥과 여러 가지 정보 경험들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활동들이 정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제가 것이기 때문에요. 잠깐 예. 제 그리고 또 반론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이분을 기용했다고 해서 이번에 검증을 하는데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비판이 아니고요. 15년 동안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그럼 15년 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 15년 동안 이분이 재산을 증식하고 민간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랬다고 다 프리패스를 줄 것 같으면 앞으로 다 이렇게 이전 정권 뭐 회전문 인사를 예. 활용하겠죠. 예.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짧게 반박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변호사가 아닌데 왜 5억이나 받느냐 하는 거는 글쎄 이게 옳은 프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했다는 건 오히려
김앤장이나 뭐 다른 로펌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나 무슨 법관을 하셨던 분들이 뭐 법원에 나가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통상관계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WTO에 그런 통상 관련된 예.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우리나라의 적법하고 정당한 의견을 평소에 인맥과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한 것은 그렇게 그 가치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소명이 있을 테고요. 자, 이걸 또 지켜보고 이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민주당 검증 기준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7가지 인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용하고 여기에 이제 시대 정신을 더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임명한 장관이 34명인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집권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이제 각자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좋은 후보를 잘 찾아서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국민 앞에 올려져 있는 그 인사, 총리 후보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엄정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당일 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야당일 때 이거를 칼날이 무뎌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국무총리자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지만은 장관은 그냥 인사청문 결과만 보고받고 대통령이 임의를 정하면 되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몇 차례를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은 사실 보고서조차를 내지를 않았는데 전부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제 예전에는 통과시켰던 분을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때 풍부한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어서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는 전혀 아니다시피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유체 이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후보자 관련돼서 오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적합하다는 게 38%가 나왔는데, 역대 인사청문회 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34%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한 42% 정도 나왔으니까 여론으로 봐도 국민적인 여론으로 봐도 통과시키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갖고 이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역풍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합하다가 38, 적합하지 않다가 22. 그런데 지금 의견을 유보한 경우도 39%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또 소명이 얼마나 잘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를 볼 때는요. 그 정권 초기와 말기가 사실 저 적합도 조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 때의 적합도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20%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낮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반과 중후반을 비교할 일은 아니다. 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여야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시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달성에 내려가셔서 성명을 발표하실 때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유영아 변호사였던 겁니까? 글쎄요. 제가 저는 그 화면에 나타난 사실로만 보여지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 유영아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서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첫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봐도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 예. 글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나아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옥고를 치루었는데 네. 한 변호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또 연락도 하고 이제 정치를 한다고 나섰는데 네. 아마 그런 지지 선언이라든지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네. 거부하기 아마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지지 선언은 네.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앞서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앞서 대검찰청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죠. 대검 주무과장이 검찰 제도와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결정하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없애자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검찰총장도 오늘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관련 주제 잠시 뒤에 여야 의원 두 분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이제 과한 해석으로 나가지 말라 얘기해 주셨는데 영향력은 실제로 대구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냈으니까요? 글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 선언을 하기 전에는 유영아 변호사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약간 유보적인 의견이 훨씬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이제 파급력이 있는지 밝혀지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까? 네, 서재헌 예. 지역위원장이라고요. 대구 동구 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예. 만 42세의 아주 젊은 예.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증권맨 출신으로 이제 영국에서 MBA까지 하고 온 경제통이고요. 네. 젊은 바람을 대구에서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홍일학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안 내셨군요. 어제까지 공천 신청한 결과로는 공천 신청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를 시작할 거고요. 첫 방문지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좀 염두에 둔 어떤 일정을 짰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네. 끝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과연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때 했던 약속, 공약을 과연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도 와서 한번 손 한번 안 잡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로 첫 방문지로 하신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대구에 지금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가셨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같은 상황은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을 출마한다는
선언을 했고 그걸 지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구시장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지금부터 좀 다뤄볼 텐데요. 검찰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추진의 공식 반대 입장문이 조금 전에 발표됐죠. 김호수 검찰총장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남아있는 수사권도 이제 완전히 없애자,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부터 보면은 대검 내부 통신망에 반대를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네. 뭐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더 적합하거나 정확한 표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죠. 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 다른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이 사법 시스템이고요. 우리도 사실 오래전부터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지금 수사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요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권 보호나 효율적 수사 진행에 적합한가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그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행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이 그럼 굉장히 비대해질 수 있는데 그럼 또 하나의 어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견제 장치, 균형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논의해서 타당하고 국민들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의 오늘 이 움직임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나오면은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테마로 그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권력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이래저래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주제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검수완박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갖고 얼마나 그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예. 그리고 2,500건을 말하자면 접수했는데 그 중에 12건을 24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12건이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그렇게 예.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이제 검수완박을 한다니요. 검찰에서 당연히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이 됐죠. 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총에서 아마 결정을 하려고 할 건데요. 매번 저희가 이 검찰 개혁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다음에 무슨 선거 있으니까 못하고 뭐 있으니까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고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진짜 하기로 약속을 했고 하니까 최대한 그냥 빨리 끝내자.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 민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법사위 사법인 문제를 국회의장이 동조한다면 국회의장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즉각 이 원천무효 사태를 사과하시고 다시 복구시키길 바랍니다.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법사위 사보임 문제 좀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기에 간단하게 예.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법사위의 구성을 바꿔갖고 결국 검수 완박을 네.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해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이 12명이고 저희가 6명인데 원래 이게 법안 소위에서 잘 진행이 안 되면 안건조정 소위로 들어가서 여야 동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 셋, 야당 셋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가면은 민주당 셋, 국민의힘 셋이 되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12명 중에 1명을 그냥 무소속으로 갈아치운 겁니다. 예. 그럼 4대2 구도가 되는 4대2 겁니까?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을 이제 정권 알기에 마음대로 해치우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협치를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야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예.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네. 그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받아주어 주시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에 저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원내대표를 뽑는 그 상황에서도 예. 우리 전직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을 만날 때까지 몇 차례 찾아간 겁니다. 자, 이소영 의원께서는 검수완박 이 표현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지금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요, 지금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입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뭐 이번 주에도 이제 3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 중이고 다음 주에 또 뭐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게 최종안이다, 그렇게 할 예.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 양양자 의원 사보임건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반응이 좀 과한 데다가 성급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 할 때 비교섭단체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번에 새로 그 비교섭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법사위에 한 명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소속의 정당으로 지금 원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때 대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비교섭단체의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재위에 3명이나 몰려있는 예. 비교섭단체 의원을 사보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양양자 의원이 아니라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대부분이 뭐 진보 성향의 뭐 의원이고 또 뭐 용해인 의원이라거나 조정은 의원도 네. 아마 저희가 사보임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민주당 출신 아니냐 이렇게 아마 비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구체적으로 법안이 뭐 진행이 되고 논의가 될 때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의원 한 명이 기존의 이 구성 합의에 따라서 사보임된 것을 가지고 뭐 너무 선전포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며칠 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네. 이후에 지금 이 목소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오늘 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1년 구형이요? 1년 구형도 네. 있었는데 그 검찰을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인사권에 그 개입을 안 하고 재판이 기소라든지 이런 게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하자면 검찰 개혁인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그 법사위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때문에 당을 나눈 다음에 다시 합치고 그렇게 해프닝을 벌인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네. 갖고 하신다기에 저는 기대를 하는데 네. 지난번에 언론재갈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시간을 갖고 하니까 지금은 안 하기로 이제 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반론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도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비교섭단체 멤버였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합당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서 이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다소 무거운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쉬어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벚꽃이 절정이죠. 코로나 3년 차인 올 봄에도 벚꽃 축제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그래도 꽃은 화려하게 폈습니다. 전국 벚꽃 명소들도 3년 만에 문을 열고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국 벚꽃 명소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봄의 벚꽃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 제주입니다. 제주도는 벚꽃과 더불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그야말로 봄꽃 집합소죠. 특히 제주시청을 지나 제주대학교 진입로까지는 마치 벚꽃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고요.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삼성혈도 빼놓을 수 없는 벚꽃 명소입니다. 전국에서 벚꽃으로는 가장 유명한 곳이죠. 경남 창원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이곳도 벚꽃이 만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항제의 메인 코스인 여자천 거리는 CNN에 소개될 정도로 국내 가장 유명한 벚꽃 명소죠. 그리고 경화역 기찻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차 레일을 따라 양옆으로 펼쳐진 벚꽃길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야경도 색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하니까요. 같이 즐겨보시죠. 군항제는 이미 가봤다, 다른 곳은 없을까 하는 분들은 부산 남천동 벚꽃길도 좋습니다. 남천동 남천항을 지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바닷가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벚꽃 군락지죠. 그 밖에도 SNS를 통해 입소문난 부산 벚꽃 명소, 부산 진구 개금 2동에 위치한 개금 벚꽃길도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도 상춘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서울도 벚꽃 즐기기 좋은 명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여의도 벚꽃길은 3년 만에 개방합니다. 9일인 내일부터 17일까지 벚꽃을 즐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송파 둘레길부터 서초구 양재천 벚꽃길 구간, 은평구 불광천 벚꽃길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봄내음 가득한 서울의 아름다운 봄꽃길 166선을 소개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심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했는데요. 총 길이만 238.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들이 나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봄꽃 맛집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방식과 표현의 부적절함은 용납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정치화시키는 데 일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탈구설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쪽의 의견만 계속 보도되고 그것이 절대로 옳은 의견인 것처럼 제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후 1년 반 만에 드디어 공청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써준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호와 요양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시설에 계신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이분 마음 좀 100번 이해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335 뭔가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장애인 당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시민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굳이 뭐 찬성가인데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좀 두 분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은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살던 동네로 가자, 살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선결이 돼야만 합니다. 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의 동생은 오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무렵에 시설로 보내져 30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중증 장애인은 시설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문석영이라고 합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봄 기운이 더 완연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19.9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일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2도, 모레는 23도까지 올라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초속 25m 안팎의 지형적인 강풍,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여전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는 10도로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7도, 강릉은 29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